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2주 만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일 뜨거운 이슈 하나 소장님께 꼽으라고 한다면 뭐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많은 이슈들이 있죠. 예. 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법안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당선인,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서 워낙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얻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리얼미터가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결과를 같이 보시면요. 10명 중에 7명은 사퇴를 해야 한다 쪽에 손을 들어줬네요. 그렇죠. 10명 중에서 7명이면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것이 정의기억연대 또 그 전신은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사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 또 이것을 역사적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 또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기억연대의 여러 가지 기부금 또 지원금의 해계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잘 정돈돼 왔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쉼터 안성에 자리 잡고 있는 쉼터가 이 구입을 할 때 이 네. 쉼터를 구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팔 때의 의혹들 이 부분도 어떻게 이제 확인될 수 있을지 밝혀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사실 가장 핵심은 윤미향 당선인 개인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이제 의원이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 기부금 또는 지원금에 있어서 유용이나 또는 횡령, 배임의 의혹은 있는데 아직 예. 밝혀진 건 없거든요. 검찰도 압수수색을 했었고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이 민주당에서는 뭐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켜봐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또 위안부 할머니잖아요. 우리 예. 국민들의 정서가 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서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근본적인 또 가장 중요한 해명이 윤미향 당선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여론은 윤 당선인이 뭔가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검찰 조사 결과를 네. 지켜보자라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결과에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지만 통합당은 뭐 물론이고요. 민주당 지지층만 봐도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보다 사퇴해야 한다가 과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이슈이고 또 윤미향 당선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또 구체적인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또 변호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핵심적이고 또 모든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대 또 전 지역 또 이념 성향을 뛰어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까지도 이 사퇴해야 된다. 이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있어요. 지금 당장 앞으로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대통령 지지율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이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온 이 계층 중에는 30대 그리고 또 이 호남 지역 여기에서는 상당히 높게 또 호남에서는 절반 이상 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민주당의 조치를 볼 겁니다. 또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 게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로 같이 넘어가 보시죠.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이 너무 논란이 돼서 네. 대통령 지지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보시면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한데 네. 여전히 긍정이 61.5%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대통령 뭔가 국정수행 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대통령은 이 윤 당선인 논란 또는 그 이전에 오거돈 전 시장이나 양정숙 당선인 논란과는 무관하게 이 응답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지율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결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예. 외신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조지프 나이라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뭐 저명한 교수입니다. 한국, 독일, 뉴질랜드를 콕 집어서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심지어는 이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사진을 9장 정도 이 매체에 실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학교 등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수행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약 부정평가보다도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코로나 국면에 대해서 호평을 받기 이전만 하더라도 일직선 그래프라는 설명을 드릴 정도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이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부정보다도 2배 정도 더 많은 저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 문제 또는 그 이전에 다른 당선인 또는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19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셨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예. 대통령 평가를 할 때 임기 뭐 3년 차만 되더라도 이미 빠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은행의 잔고와 같다.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은행에 가면 쓴 돈도 없는데 은행 잔고요. 네, 예. ATM기를 뽑아보면 돈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3년, 4년 임기가 흐를수록 또 대통령 우리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 그러니까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88년 노태우 대통령부터 한국갤럽이 계속해서 지지율 결과 국정수행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 60%대 지지율은 익히 우리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지지율은 물론 리얼미터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주로 경제, 북한, 또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뭐 핵심 공약이라면 검찰 개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향보다는 코로나19가 지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전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은 네. 그래도 세부 지표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거든요. 광주 전라 지역 하면은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은 지금 광주 전라 지역에서 10.1%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75.4%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 10%포인트가 빠졌다는 건 좀 눈에 띄는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의 조사인 경우에는 조사 인원수도 2,500여 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표본수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그렇다면 호남 지역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 변화는 그냥 단순히 보기는 없죠. 보통의 경우에는 샘플 수가 아주 적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조금 등락을 거듭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도 하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해본다면 호남에 뭔가 실망 현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어떤 현상일까? 선거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이 결집해서 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 또 남아있는 대통령의 임기의 방향들을 보면 과연 호남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감이 조금 꺾인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 논란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핵심 지역 기반인데 이곳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을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 당에서는 좀 분명한 또는 명쾌한 또 설득력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또는 대통령은 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없을까?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과거 이 노무현 대통령 같았더라면 뭔가 한마디 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문 대통령 기조를 보면 철저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또 그게 상당히 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정치 쪽에 이 묶여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최근에 호남에서의 변화는 뭔가 호남 민심의 약간의 변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이 하락 추세가 계속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더 좀 봐야 되겠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그래서 원인을 좀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추세를 본다면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얘기 저희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오긴 네. 했는데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0.3%포인트 올라서 42.8%. 역시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는 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받았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윤 당선인 논란이 실제 경쟁 정당이 있다면 이 논란에서 지지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 직후의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또 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이러다 보면 위기 인식에서 조금 더 결집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저 결과에서도 호남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호남은 뭔가 좀 민심의 변화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뭔가 총선 이후에 호남에서의 기대감이 조금 꺾였을 수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라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결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당에 대해서 뭔가 좀 뚜렷하고 분명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했을 수 있거나 또는 윤미향 당선인이 좀 선제적으로 해명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바로 저런 민심이 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통합당도 잠깐 짚어보죠. 통합당 계속 빠진다는 얘기 저희 몇 네. 주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6주간 하락하다가 하락세는 마감하고 지금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 25.7%. 김종인 비대위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뭐 어제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한지라 네. 뭐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미래통합당도 최근 들어서 총선 이후에는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히 이제 반등할 계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것 자체가 이 정당 지지율은 이런 겁니다. 정당이 아주 잘한 일이 있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잘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 예. 이 기대감이 김종인 카드가 등장하면서 조금은 올라가는데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럴 때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예.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대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영되는 현상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년이나 남았는데도 언제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는 차기 대권 주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 네. 범 여건부터 보시면 뭐 예상대로긴 합니다. 이낙연 당선인이 38.4%로 1위를 차지했는데 네.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대세 효과라고 그러죠. 박영근께서는 특별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나요?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뉴스 1번지는. 네. 예.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뭐 대세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워낙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보다 결집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과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낙연 후보가 38.4%, 이재명 경기지사가 17.4%, 예. 이낙연 당선인 이렇게 여당 후보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당선인이 이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또 의지를 지금 밝혔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있죠. 예. 물론 확정되면 이제 이 8월에 있을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텐데 총선 직후에 40%대까지 올라갔던 것은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또 다른 후보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쫓아오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전 총리이기도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사선 의원이 되나 5선 의원이 되나요? 그래서 중량감도 더 커지면서 이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해지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당 대표까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내 조직까지도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 효과도 다음 조사에서 또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반영될 수가 있겠죠. 네,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처로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런 그렇죠. 게 좀 대권 주자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결국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예. 하나는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이전만 하더라도 이 전직 두 총리가 이 총선에서도 미니 대선을 치렀지만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총리를 했다라고 하는 안정감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번영입니다. 이 번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또 행정 능력, 국정 수행이 가능하냐, 수권 능력이 있느냐를 또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코로나19일 때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이 단체장보다도 모습을 보인 것이 이재명 경기지사거든요. 물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대권으로 가는 정치적 운명에 상당히 중요한 기로가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기회를 많이 얻은 실제 이번 총선과는 또 무관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2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돋보인 이 차기 대권 주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후보들은 지금 한 자릿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대권 분위기가 차기 대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그런 이유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인의 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높은 것, 또 이재명 지사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다 이 국정수행평가가 아주 높다라는 것 때문에 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내년 정도에 이 4월의 7일이죠.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차기 대권 구도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겠다. 그때 박원순 시장은 김부겸 의원은 예. 정세균 또 총리는 어떤 기회를 얻을지도 지켜봐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야권 선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홍준표 당선인이죠. 홍준표 당선인은 지난 대선 2017년 대선 때 후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총선에 불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차기 예. 대권을 또 발표를 했어요. 선언했죠. 예. 네, 선언한 효과 여기에는 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야권 대선 후보들은 독인 객이나는 모습, 뭔가 정당의 예. 경쟁력도 얻어야 되는 것일 텐데. 그 제일 높은 거는 없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38.4%. 네, 없으면 예.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이번 총선이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됐었는데 총선에서 이 성적표가 좋지 않으면서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도 상당히 꺾여 있는 모습인데 정말 차기 대권에서는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주춤한 모습으로 갈 것인지 이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펄펄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